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4.19 폭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4.19 폭동의 문제가 뭔가요? 그래요. 결정적인 물증이 없더라, 부정선거라는. 그리고 무엇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나요? 빳빳한 투표용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빳빳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투표하면서 나왔다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재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그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이붕이 이겼나요, 졌나요? 저번 시간에 분석을 했죠. 이붕이 압승했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당이 대승했을 때 200만 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184만 표를 얻었으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의 그 역사를 보면 많이 얻은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붕이 630만 표, 630만 표가 아니죠. 830만 표를 얻었죠. 압승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였다 해도 아니, 아닐 가능성도 있고 100만 표를 추가로 넣었다 해도 700만 표라는 거예요. 그럼 700만 대 200만이 180만이잖아요. 200만 표를 넣었다 하더라도 압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그전 선거와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과거의 쭉 기록들을 보면 이상하지가 않고 물론은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정선거였을 가능성도 있죠.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물증도 없고 좀 약간 대처를 잘못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붕이 압승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 그 예전에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현 시대에서는 민주당이 대단한 정당처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은 이승만계 자유당에 비하면 그 자유당의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유당이 한 100석 얻으면 한 20석 많이 얻으면 20석 30석 뭐 그런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투표가 좀 아주 이례적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이승만 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는 좀 다른 선거였다는 거예요. 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 사실 뭐 부통령 실권이 없는데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부통령이 안 됐다 해서 대단한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렬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는 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하고 워낙 고령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또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돼버린 거죠. 당시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뭐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결집을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계가 그래도 대통령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기붕이 찍는 거죠. 또 당시 이제 이승만의 지지가 절대적이었고 부정선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 선거와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압승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기붕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민주정치 실현인가요, 아닌가요? 마치 뭐 4.19 폭동이 뭐 민주정치 실현을 앞당긴 어떤 대단한 일처럼 의로운 일처럼 얘기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수가 다수를 폭동으로 그래 짓밟은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또 압승한 이기붕을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과 압승을 한 이기붕을 몰아낸 셈이 된 거예요. 소수가 폭동을 통해서. 그거를 민주정치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잘 보라는 거예요. 소수가 폭동으로 다수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일이 민주정치 실현일 수는 없다. 그렇죠. 압승한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도 없이. 빳빳한 투표용지 그거 가지고. 또한 부정선거라는 명백한 증거 없이 선동에 의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 대통령과 압승이 명백한 이기붕을 몰아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증거로 이용되어 폭동을 일으켰으니 이 또한 명백하다. 그렇죠. 4.19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4.19 폭동은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들이 집권, 즉 권력투쟁을 위해 민주정치 실현을 갈망하는 학생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동원한 사건에 불과하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숭고한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도 아니고 뭐 독립운동도 아니고 건국운동도 아니고 오로지 뭔가요? 빳빳한 투표용지 가지고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짓밟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뭔가요? 목표가 민주당 집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폭동을 통해서라도. 별로 의의가 없는 사건이었다. 별로 안 좋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4.19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쭉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한번 건국 세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포함해서. 그러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이제까지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해보자.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한국에서는 건국운동이 시작되었다. 사실이죠.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은 다르다 했죠. 독립운동의 상대는 일본이었다면 건국운동의 상대는 뭐 크게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소련 군정과 이제 또 공산당이 있죠. 또 있잖아요. 김구일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김구일파 세력은 뭐 약한 세력이었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건국 세력에는 이승만계 인사와 한민당계 인사가 있었다. 또한 미군정과 유엔군이 있었다. 그렇죠. 건국 세력은 누가 있었냐 보라는 거예요. 그 미군정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승만계 인사와 한민당계 인사가 세운 나라가 한국이죠. 그 기반에는 근대화 세력이 있고 지원 세력, 미군정과 유엔군을 지원 세력이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넓게 보면 건국 세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크게 도움 줬을 뿐 아니라 미군정은 그래요. 실질적인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정부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양하잖아요, 정부를.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건국 반발 세력에는 공산주의 세력과 김국의 인사가 있었다. 김국의 인사가 있었죠. 그 임시정부 인사도 있고, 뭐 새로 뭐 들어온 인사도 있고 그렇겠죠. 또한 소련 군정과 중공군이 있었다. 한국의 건국 반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북한의 건국 세력이 되는 거죠. 임시정부의 인사들 중에는 이승만과 함께 건국에 참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김구와 함께 건국에 반발한 이들도 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나누어진다. 나중 가면 다수는 건국 세력이 되지만 또 소수는 뭐 김구와 같이 끝까지 이제 한국 건국에 반대하죠. 건국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수는 이승만과 함께 건국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파는 참여했다. 많이 참여했죠. 뭐 이시영, 뭐 지청천, 이범석, 뭐 신익희 이런 사람 다 참여했잖아요. 한국의 건국 세력이 한 번도 전체 근대국가로 수립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남한의 근대국가로 수립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렇죠. 전체 수립할 뻔했는데 그때 북한을 잃지 않았으면 전쟁 도중에 안타깝게 된 거죠. 물론 근대국가 수립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한국을 근대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대국가를 뒷받침하는 상공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도는 수립했지만 완전히 이제 근대국가가 수립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상공업이 충분히 발전돼야 되는 거죠. 산업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나요? 그래요. 그걸 잘 알아가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세웠냐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가 세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도 참여를 했죠. 물론 참여한 이들이 있고 안 한 이들이 또 있는 거죠. 김구와 같이.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을 받은 80%에 이르는 한국인들이 세웠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좀 약간 역사를 날조되어 배워서 잘 모르죠. 마치 임시정부가 세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게 세뇌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을 받은 80%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핵심 인사들은 있죠. 그때 80% 한국인들이 지지했다는 거예요. 1946년 10월 선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1958년 5.16 선거를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95%가 선거에 참여하잖아요. 공산주의 세력들은 참여하지 말아야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을 세운 거예요. 북한은 어떤가요? 그러면 당시 한국인들은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근대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군정과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으로 세운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근대화 세력이 그렇게 압도적이었냐.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는. 날조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이어짐 속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조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중심에는 이승만계 인사와 한민당 인사가 있었다. 핵심 중심 인사들인 거죠. 핵심은 이승만계 인사인데 이승만계 인사가 건국의 핵심이 됨으로써 한국에는 몇 가지 이로운 점이 있었다. 그래요. 이승만이 됨으로써 이로운 점이 몇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또 이승만이 완벽하지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를 꼽자면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 가지를 꼽자면 식민지식이 한국을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또 미국에 있음으로 해서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번 보자는 거죠. 한민당은 소장농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 한민당이 처음부터 집권했다면 소장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승만은 소장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소장농 문제를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승만은 굉장히 강했죠. 소장농 문제만큼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공산당 출신 조봉암을 썼잖아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됨으로써 이제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민당이 되어도 했을 수 있는데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민당 내에는 좀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으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이승만이 됨으로써 확실하게 했다. 이로운 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승만계 인사가 핵심이 됨으로써 민간기업 육성을 통한 상공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렇죠. 한민당계 인사들도 갑신정변이 뜻을 계승하였으니 한민당이 집권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이 존재하지 않고 한민당이 중국에서 활동한 임시정부계 인사를 내세워 집권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한민당은 좀 그런 게 있었죠. 이런저런 당시에 뭐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한국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긴 했지만 가장 1946년 10월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죠. 공산당이나 그 임시정부보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한국 국민들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는데 자기들만의 어떤 뭐 콤플렉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항상 임시정부 인사들을 내세웠잖아요.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뭐 대통령 후보든 부통령 후보든 전부 임시정부 인사들만 내보내잖아요. 사실 정파로 볼 때 한국인들로부터 가장 인정받은 건 한민당이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중국 임시정부 인사들은 토지와 대규모 산업 시설은 국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약간 공산주의적인 발상을 공산주의에 많이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임시정부계 인사가 집권하였다면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국유화되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와 유사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경우 현시대 산업이 발전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없다. 그렇게 됐으면 지금 한국은 없다는 거예요. 중국과 비슷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고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됨으로써 이제 이런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래요. 이승만은 국제정치와 외교에 능했다. 현실의 한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니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현실의 국방정책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니 그렇죠. 자주 국방을 주장하는 이들은 덜 떨어진 견해에 사로잡힌 이들이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유럽 보라는 거예요. 나토 만들고 다 이제 연합전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죠. 자주 국방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전쟁 나기 전에 가입했으면 전쟁 안 났겠죠. 추세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나토와 같은 연합군을 만들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압박과 비용 절감이 있다. 적국이 한국군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한국군과 미국군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우며 적국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한국군과 미국군, 일본군으로 조성된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연합군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누구와 연합군을 만들어야 될까요?
지리상으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죠. 우선 한국군과 미국군, 일본군은 세 군대를 가지고서 연합군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될 수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역사적 배경을 볼 때 뭐 당장은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에 가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속성이 바뀌고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그래요. 한국과 일본과 같이 뭐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가 유사해지면 그 수준도 올라오면 그때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계속 이제 뭐 연합군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먼 미래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연합군이 되는 날이 있겠죠. 그럼 당장은 이제 이렇게 미국군과 일본군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군대로 연합하면 좋잖아요. 전쟁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전 세계 전쟁이 사라지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은. 각국이 자주국방을 하는데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연합군을 조성하면 각국이 70조 원만 부담해도 210조 원의 군대 조성이 가능하다. 즉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연합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연합군을 조성하면 연합한 국가 간의 전쟁이 사라지니 전쟁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연합군 간에는 이제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반일 정서가 있어서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주 국방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가깝고 연합군을 조직하면 전쟁이 왜 일어나요? 반일하면서 서로 적대적으로 대하고 자주국방하다 했는데 뒤처지게 되면 그때 이제 전쟁이 나서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발전에 힘쓰고 교류를 서로 가까워지고 연합군까지 조성하면 서로 전쟁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연방국이 될 수도 있고. 이승만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연합군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승만은 그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뛰어난 거죠. 정치적으로는 머리가 트인 사람인 거죠. 당시 미국은 연합군을 만드는 데 반대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계에서나 한민당이 집권했으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보장은 없었다. 미국은 그때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막 온갖 정치적 술수를 부리면서 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완이 있었냐는 거예요. 임시정부에서나 한민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국방정책 덕분에 한국 집권한 군사정부는 산업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한국인들은 국방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게 된 거죠. 뭐 그래서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국방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주국방에는 큰 문제가 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홀로 침공하겠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북한이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핵은 못 쓰고 국력이 한국이 월등하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6.25를 잘 보라는 거예요. 중공군이 참전했잖아요. 소련이 막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침공할 때는 혼자 침공 안 한다는 거예요. 소련군이나 중공군이 지원을 받으면 침공하거나 소련군이나 중공군과 연합하여 침공할 것이다. 침공할 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6.25 때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 때도 그러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국력이 북한보다 크다고 하여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승만도 한계가 있었다. 이승만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도 봐야 되겠죠. 농지개혁을 통해 소상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했으나 농민 중심을 사고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농민 중심.
뭐 농업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역시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농업도 공업이나 상업과 같은 하나의 산업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렇죠. 그 결과 농지에 다양한 제한 조항을 넣음으로써 농업이 산업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틀어막았다. 조봉암을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승만의 경제적 지식은 정치적 지식만큼 뛰어나지 않으니까 의지는 확고해도 그 결과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농업 생산성이 떨어졌고 현 시대 그렇죠. 이는 국가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도시 농민들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되고 또 관세 문제도 일으키고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농지 그때 계획을 할 때 주로 농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소작농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너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작농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이제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현 시대에서 별 문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인들보다 임금이 훨씬 비싸도 한국보다 농산물 가격이 싸잖아요.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냐는 거예요. 영세 농민으로 경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승만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았죠. 그리하여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을 민간에 불화한 일은 잘한 일이었다. 또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몰두했다. 이승만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화했죠. 민간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한 거예요. 그거는 북한하고 달랐죠. 그리고 무엇을 주로 했냐? 좀 장기로 봤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그거 당연한 건데 그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전에 살펴봤죠. 1954년에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하여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했고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의 유학생들을 파견했다. 비밀리에 일본에도 유학생을 파견했다. 그 수는 2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빨리 기술을 익혀야 되겠어. 근데 우선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재를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정책이.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뒤 1959년 국립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 현 시대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요. 또 뭔가요? 한국이 상당히 원자력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요. 부위에 큰 기여도 하죠. 그 씨앗은 이제 이승만이 심었다. 대부분 씨앗은 이승만이 다 했어요.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그렇지.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긴 하지만 당시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았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떼거지로 몰려들었죠. 한가한 생각이었다는 말이다. 그렇죠. 결국 이와 같은 한가한 생각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렸다.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몰려들고 도시 빈민들이 몰려들면서 무너져버린 거죠. 폭동이 일어나면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었나? 물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의 기술 자본과 일본의 화폐 자본을 도입하면 시급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방법을 시도한 정부는 군사정부이다. 이승만 정부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도시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천천히 해도 되겠지 생각했고 현실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패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일이 가능했겠어?
당시 한국인들이 반일 감정은 굉장히 크지 않았겠어?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세뇌식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날조된 역사를 배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은 선입견이다. 식민지식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가 된 국가였으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한국인들은 산업화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안 가르쳐 줬죠. 혁명적 조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산업화도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가 된 국가였다는 거예요. 양질의 직장들이 많이 나왔고 한국인들이 그 효과를 누렸죠. 그러면 한국인들은 식민지 조선의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서 다수의 한국인들은 침묵하고 있었을 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의 기술 자본과 일본의 화폐 자본을 도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 반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묻혀버린 거죠. 목소리 큰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제 혹은 독립파, 일본의 반일 감정을 지닌 독립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내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원했는데 그냥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늦게 했지만, 1962년에 했지만. 국교 수립의 필요성 인정 32%, 국교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 17%, 기타, 그냥 무응답이 50%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엄청나게 강했겠죠.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17%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전 국민이 반대한 것처럼 역사를 가르치지만 이 역시 역사 날조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은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한일 수교를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 반대를 외치는 사람만 있고 한일 수교 찬성을 외치는 사람은 없으니 전 국민이 한일 수교를 반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일 국교의 정상화를 원하는 이들이 한일 국교를 반대하는 이들보다 배는 많았다. 배로 많았다는 거예요. 한 2배 많잖아요.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17%에 불과했다. 아주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이들은 한 50%였다는 거예요. 하도 여론이 막 반대 이러니까 대답을 안 했을 수 있는 거죠.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이들이. 단지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찬성한다 하면 친일파라 할까봐.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어찌된 노릇인가? 이 시기는 식민지식의 산업화를 겪은 이들과 겪지 않은 이들이 뒤섞여 있다. 한국이 식민지식이 식민지 조선이 산업화가 두 번째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산업화를 겪은 이들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산업화의 긍정적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성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날조된 역사를 배운 이들은 반일을 중시하여 국교 정상화를 반대한 것이다. 만일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찬성하는 이들이 반대하는 이들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떤가요?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죠. 겪은 이들이 더 많아지니까, 겪은 이들 중에서 죽는 이들도 생기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는 더 줄어들고. 큰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침묵하는 80% 이상은 사실은 최소 반대하지 않거나 원했다는 거예요. 이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를
한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선 총독부가 한 일, 이번에 혁명적 조치 얘기했죠. 물론 차별, 식민지 정책도 있었죠. 차별 정책 있었는데 그 혁명적 조치와 이 산업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조된 역사만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랬다. 거리에는 한일수교 반대만 외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했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근대화 세력이 일본 패망 시 굉장히 적고 공산주의 세력이 다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죠.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정확히 알면 그거 아니다. 딱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거 결과 해보니까 80%가 근대화 세력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다 정확히 써놨죠. 성상거소비 부록에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역사가 이어지면서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승만의 한계가 있다. 국내파 인사와 해외파 인사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일본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 많이 다르다. 국내파 인사는 조선 총독부의 혁명적 조치와 산업화를 겪었지만 해외파 인사는 조선 총독부의 혁명적 조치와 산업화를 겪지 못했다. 독립운동만 한 거죠. 반일 감정을 가지고. 즉 국내파 인사는 산업화의 효과를 잘 알았고 일본에 대한 악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봐도 나오잖아요. 1946년 10월 선거 결과를 봐도 나오고. 반면 해외파 인사는 조선 총독부의 혁명적 조치와 산업화를 알지 못했고 반일 감정이 심했다. 그렇죠. 독립운동만 했으니까. 나쁜 놈, 일본 나쁜 놈 이러면서. 그 생각과 정서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또한 해외파 인사는 국내파 인사 역시 자신과 같이 반일 감정이 강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반대한다고 생각했다. 다 자신과 똑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국내파 인사의 생각과 정서는 일본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승만이 국내파 인사들의 생각과 정서를 간파하여 일본의 자본을 유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도시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어 4.19 폭동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군사정부의 공도 모두 이승만 정부의 공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계속 집권하는 거죠. 산업화까지 성공하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더 좋았겠죠. 빨리빨리 산업화되고 잘 살게 되고 또 그런 게 또 바탕이 돼서 또 민주화도 실현되는 거잖아요. 또 이승만 정부가 민주주의를 도입한 정부이기도 하잖아요. 가르치고 자기는 좀 오래 할지라도 딴 사람은 2번만 하게 했겠죠. 한 정부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는 곤란하다. 공도 있고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한 정부가 또 한 인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정부나 인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다. 이승만 정부는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닦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소장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로 국방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으니 많은 일을 한 거죠.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였다. 그래요. 이승만 같은 인물이 당시 이제 식민지를 거친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식민지를 거친 이제 그 국가를 설립한 지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단지 후진국에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부상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자기 소임을 다 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세우는데 또 핵심 인사였고 또 핵심 정부였고 이승만계가 자기들이 조상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과 이 한국 국민들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의 80%가 건국 세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핵심 인사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